매일 아침 말끔하게 다려진 고급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출근하시던 아버지가 지난 3년 동안 캄캄한 지하 주차장에서 낡은 경비복을 입고 남의 차를 닦고 계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제 결혼식을 딱 한 달 앞둔 어느 서늘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웨딩드레스 가복 문제로 강남의 한 대형 빌딩에 들르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신 꼿꼿하고 자존심 강한 분이셨죠. 3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만성 신부전증으로 쓰러져 매주 투석을 받아야 했을 때도 아버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며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서시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든든한 뒷모습은 제게 언제나 존경과 자랑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 나 이번 달에 청첩장 돌리느라 지출이 너무 커서 그러는데 혹시 100만 원만 먼저 융통해주면 안 돼?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불과 며칠 전 아침에도 철없는 딸인 저는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고 이렇게 칭얼거리며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허허, 우리 예쁜 딸내미. 시집 가는데 돈 쓸 데가 한두 군데겠니? 아빠가 이따가 넉넉하게 200만 원 통장으로 쏴주마. 돈 걱정일랑 하지 말고 예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사거라. 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하고 여유로운 미소 뒤에 그렇게 처절하고 슬픈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웨딩숍이 있는 건물 로비로 바쁘게 들어서려던 찰나 제 시야에 너무나도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굽은 어깨, 약간 절뚝이는 걸음걸이, 그것은 분명 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맞춤 정장 대신 소매 끝이 다 해진 낡고 칙칙한 남색 경비복을 입고 계셨고 손에는 커다란 대걸레와 때 묻은 양동이가 무겁게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설마 우리 아빠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빠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저런 옷을 입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따라 지하 4층의 어둡고 습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캄캄한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대의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외제차 앞에 쭈그리고 앉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맨 무릎을 꿇은 채 걸레를 꽉 쥐고 자동차 휠을 박박 닦고 계셨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아버지의 굽은 등 위로 희미한 주차장 형광등 불빛이 처연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어이구, 김 반장님, 거기 휠 안쪽에 먼지 제대로 안 닦인 것 같은데 똑바로 좀 합시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요새 노안이 와서 꼼꼼하게 못 봤나 봅니다. 지금 당장 아주 광인하게 다시 닦아 놓겠습니다요. 허리를 굽실거리며 사과하는 아버지의 그 비굴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제 억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임원으로 대접받으며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대쪽 같던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어둡고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남의 차바퀴를 닦고 계신 걸까요? 저는 차가운 주차장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가 진동하는 그 캄캄한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대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외제차 바퀴 앞에 무릎을 꿇고 새파랗게 젊은 차주의 모진 폭언을 묵묵히 견뎌내는 그 초라한 뒷모습이 바로 세상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꼿꼿했던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아저씨, 눈 똑바로 뜨고 안 닦아요? 여기 휠 안쪽에 새까만 먼지 그대로 있는 거 안 보여요? 이거 기스라도 나면 당신 한 달 월급으로도 못 물어내. 알아들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늙어서 눈이 많이 침침하다 보니 그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주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광이 나게 다시 닦아놓겠습니다요.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허리를 굽실거리며 거듭 고개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그 비굴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기둥 뒤에서 뛰쳐나가 아버지의 그 거친 손에서 더러운 걸레를 빼앗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저 건방진 차주에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그 험한 세상을 버텨오신 아버지였습니다. 행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 자신의 이 비참하고 냄새나는 밑바닥 생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아버지의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이 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기 전에 도망치듯 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주차장에서 입고 계시던 낡은 남색 경비복 대신 아침에 입고 나가셨던 최고급 수퇴색 맞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언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냐는 듯 아버지는 평소처럼 꼿꼿한 어깨와 다정한 미소로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아빠, 야근까지 하느라 많이 피곤했지? 저녁은 챙겨 드셨어? 허허. 그럼 회사 임원들하고 근사한 일식집에서 코스 요리로 아주 든든하게 먹었다. 우리 예쁜 딸내미는 드레스 가봉 잘하고 왔어? 호탕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게 팬 주름과 짙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코끝에서는 일식집의 향긋한 음식 냄새 대신 퀴퀴한 매연 냄새와 독한 자동차 왁스 냄새가 미세하게 풍겨왔습니다.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아까 아빠가 말했던 우리 딸내미 용돈, 현금으로 찾는 걸 깜빡해서 아빠 비상금 모아둔 걸로 가져왔다. 봉투가 좀 구겨졌어도 이해해라. 예쁜 구두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 아버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누런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아빠, 고마워. 정말 잘 쓸게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행에서 방금 찾은 빳빳한 새 돈이 아니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5만 원권 지폐와 만 원짜리 지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폐 한 장 한 장마다 누군가 손으로 정성껏 다림질하듯 반듯하게 펴놓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서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캄캄한 주차장에서 흘리셨을 짜고 매운 땀 냄새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겨진 돈다발을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철없이 요구했던 이 200만 원은 아버지가 남의 차 바퀴를 수백 번, 수천 번 닦고 수십 번 고개를 숙여가며 받아낸 아버지의 피와 살, 그리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깊은 새벽, 아버지가 코를 골며 꼭 떨어지신 것을 확인한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와 아버지의 서재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책상 밑 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서류 가방, 저는 죄책감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잔인한 진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3년 전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명예퇴직 통지서였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며 고연봉 임원이었던 아버지가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사실을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엄청난 병원비와 투석 비용, 그리고 늦둥이 딸인 제 대학 등록금과 취업 준비 비용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통지서 아래에는 아버지의 낡은 가계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빽빽하고 흐릿한 글씨들이 제 시야를 가렸습니다. 10월 5일 지하주차장 세차 대행 30건 완료. 일당 15만 원. 저녁은 삼각김밥으로 때움. 아내 투석 비용 결제일이 다가온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10월 12일 삼동 402호 차주에게 욕을 먹음. 자존심이 상해 눈물이 났지만 우리 지민이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꾹 참았다. 나는 아버지다. 아버지는 무너지면 안 된다.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씨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이번 주 일요일, 즉 제 결혼식을 딱 3주 앞둔 날짜 옆에 아주 낯설고 두려운 글귀 하나가 붉은색 펜으로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28일 지민이 예식장 식대 잔금 1,500만 원 부족. 밤 12시 인천항 제4부두 야간 하역 철야 작업 배정받음. 하루 꼬박 일하면 위험수당 포함 30만 원. 내 남은 생명보험을 담보로 사채를 당겨볼까 알아봤으나 거절당함.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딸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부족함 없이 치러주어야 한다.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빠, 안 돼. 대체 어디까지 혼자 안고 가시려는 거야. 이른을 바라보는 쇠약한 아버지가 젊은 사람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캄캄한 항구의 야간 하역 작업에 뛰어드시겠다니요. 자칫 발을 헛디디거나 무거운 컨테이너에 깔리기라도 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끔찍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을 재촉하는 차가운 비가 창문을 스산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고 싶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시라고, 제발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하지만 제가 섣불리 아는 척을 했다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아버지의 그 깊은 수고와 명예를 제 손으로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꼴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못난 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혼식을 불과 3주 앞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생의 꿈이었던 특급 호텔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허공에 날려야 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밤,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그 위험한 인천항 제4부두에
이른을 바라보는 늙은 아버지를 절대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밤새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하던 저는 날이 밝자마자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아버지의 그 깊은 희생을 모른 척 덮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예비 신랑인 태수 씨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태수 씨, 정말 미안한데 우리 호텔 결혼식 말고 그냥 작은 성당에서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하면 안 될까? 내가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래. 지민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청첩장도 다 돌렸고, 우리 부모님 지인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제 와서 식장을 바꾸자고? 무슨 일 있는 거지? 그치? 저를 빤히 바라보는 태수 씨의 다정한 눈빛에 저는 그만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제가 목격했던 지하 주차장에서 남의 차 바퀴를 닦던 아버지의 굽은 등과 피눈물로 적혀 있던 그 낡은 수첩의 내용까지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태수 씨의 두 눈에도 어느새 붉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걸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장인어른께서 너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시는지 내가 다 아는데 식장 취소 아주 잘했어. 위약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태수 씨의 따뜻한 위로에 짓눌렸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을 숨기고 투잡을 뛰고 계신 아버지에게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상처 주지 않고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아버지가 수첩에 적어두었던 인천항 야간 하역 작업에 나가기로 한 바로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아버지는 평소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현관을 나서셨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오늘 회사에 급한 야간 비상 근무가 잡혀서 내일 아침에나 들어올 것 같구나. 문 꼭 잠그고 먼저 자거라. 아빠, 오늘 밤에는 비도 많이 온다는데 꼭 가야 해? 허허, 임원이 이런 날 솔선수범해야 밑에 직원들이 따르는 법이지. 아빠, 다녀오마. 짐짓 여유롭게 웃으시며 돌아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리도 작고 초라해 보이는지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시고 10분 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미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태수 씨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을비를 뚫고 우리는 인천항 제4부두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바닷가재처럼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캄캄하고 거친 항구의 밤은 젊고 건장한 남자들에게도 몹시 위험하고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작업 반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인부들을 모아놓고 험악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이, 거기 늙은 양반. 컨테이너 고리 똑바로 안 걸어? 여기서 미끄러지면 당신 뼈도 못 추려! 똑바로 좀 합시다. 아유, 예, 죄송합니다. 빗물에 장갑이 미끄러져서 다시 꽉 매겠습니다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차가운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얇은 비옷 하나에 의지한 채 거대한 쇠사슬을 끌어당기고 있는 늙은 인부, 그 앙상하고 불쌍한 인부는 의심할 여지 없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펜만 잡고 살아오신 아버지의 부드러웠던 손이 굵은 밧줄과 차가운 쇠사슬에 쓸려 붉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
빗소리와 기계음에 묻혀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듯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거운 컨테이너 고리에만 매달려 계셨습니다. 저는 진흙탕에 미끄러지면서도 기어이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꽉 부여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이 손 놔.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아빠 죽는 꼴 보려고. 나 시집 가는 거 아니잖아. 제 목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란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엉망이 된 제 얼굴을 확인한 순간 아버지의 핏발선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무거운 쇠사슬이 철렁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민아,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아니야, 아빠는 그냥 잠깐 운동 삼아. 이 참담한 순간에도 못난 딸에게 변명을 하시려던 아버지는 뒤이어 다가온 태수 씨의 얼굴을 보고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흑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지민이, 호텔 예식장, 어제 다 취소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장인어른 손잡고 동네 작은 성당에서 소박하게 하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때문에 더 이상 험한 일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굳어있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무거운 이름표 뒤에 숨어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비 내리는 차가운 항구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못난 아비가 내 귀한 새끼 번듯한 예식장 하나 못 잡아주고 내가 무슨 낯으로 너희들을 미안하다. 지민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저는 주저앉은 아버지의 목을 꽉 끌어안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하늘을 향해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꾸려 했던 그깟 돈 1,500만 원이 우리 가족의 사랑과 아버지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결코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네의 작고 오래된 성당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도 수천 송이의 생화 장식도 없었지만 제 손을 꽉 쥔 아버지의 투박하고 따뜻한 체온은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 대기실에서 짐을 챙기던 중 저는 예식장 직원 한 분이 건네준 낯선 서류 봉투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아까 아버님께서 신부님께 꼭 전해달라며 맡기고 가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저 몰래 수십 년 동안 부어왔던 낡은 적금 통장 하나와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제게 또 어떤 비밀을 숨기고 계셨던 걸까요? 신부 대기실에서 직원이 건네준 낡은 서류 봉투, 그 안에서 나온 빛바랜 적금 통장을 펼친 순간 저는 숨이 턱 하고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든 그 낡은 통장 안에는 3년 전 아버지가 명예퇴직을 당하셨던 바로 그달부터 시작된 수백 줄의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입금 자명에는 지하 주차장 30건, 새벽 세차 2만 원, 야간 경비 3일치 같은 단어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단돈 10,000원, 5만 원씩 아버지가 그 캄캄한 지하실에서 남의 차바퀴를 닦으며 모은 피 같은 돈이 무려 3천만 원이라는 거금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맨 뒷장에는 아버지가 저를 위해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꼬깃꼬깃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지민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새댁이 되어 있겠구나. 아빠가 3년 전 처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아빠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만 알았단다. 늙고 병든 아내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내 귀한 딸을 이 못난 아비가 어떻게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남몰래 가슴을 쳤단다. 편지 위로 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흐려진 시야를 간신히 닦아내며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맨 무릎을 꿇고 묵묵히 걸레질을 하면서 아빠는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단다. 내 무릎이 바닥에 한 번 더 닿을 때마다 우리 지민이의 앞길이 한 뼘 더 평탄해질 수 있다면 아빠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말이다. 이 통장에 모인 돈은 아빠의 땀 냄새와 흙먼지가 잔뜩 배어 있어서 우리 예쁜 딸에게 주기가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 지민이 시집 가서 혹시라도 남편 몰래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든든한 비상금으로 꼭 쓰거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아빠는 영원히 우리 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저는 곱게 화장한 얼굴이 엉망이 되는 것도 잊은 채 그 낡은 통장과 편지를 가슴 깊이 끌어안고 신부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화려한 임원 자리에서 밀려나 바닥까지 추락했던 3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탱해준 유일한 힘은 바로 못난 딸을 향한 그 눈물겹고 맹목적인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신혼여행길에 오르기 전 저는 짐을 챙긴다는 핑계로 태수 씨와 함께 서둘러 친정 본가로 향했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아버지의 거친 손을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꽉 잡아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어락을 열고 들어선 본가는 무서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고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계셔? 지민이 왔어. 온 집안을 뒤졌지만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 식탁을 바라본 순간 식탁 한가운데에 아버지가 평소 아끼시던 낡은 만년필과 함께 짧은 메모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민아, 태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꾹꾹 미뤄두었던 아빠만의 긴 여행을 혼자 좀 다녀오련다. 당분간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놀라지 말고 너희들은 그저 예쁘게 행복하게만 잘 살면 된다. 그 메모를 읽는 순간 불길하고 서늘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뱀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홀가분하게 여행을 떠나셨다기에는 아버지가 매일 챙겨 드셔야 하는 고혈압 약과 평소 입으시던 여벌의 외투들이 안방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행 가방조차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에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요? 딸의 결혼식이라는 마지막 숙제를 무사히 끝마치셨다는 그 지독한 안도감이 혹시라도 벼랑 끝에 서 있던 아버지를 아주 위험한 곳으로 이끌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태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 씨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고
심상치 않은 가을비가 창문을 거칠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파트 현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밖에서 전화를 돌리던 태수 씨가 새파랗게 사색이 된 얼굴로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지민아, 장인어른께서 지금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태수 씨의 그 다급하고 떨리는 한마디에 제 눈앞이 거짓말처럼 새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의 무거운 철문을 미친 듯이 밀고 들어갔을 때 제 두 다리는 이미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버지가 남기고 간 그 불길한 메모장 글귀만이 빙빙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 딸의 결혼식이라는 마지막 숙제를 무사히 끝마쳤으니 이제는 홀가분하게 세상을 떠나시려는 것은 아닐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로 경찰서 안을 허둥지둥 둘러보던 제 눈앞에 저 구석 차가운 철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주 작고 초라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 바닷물에 젖어 소금기가 하얗게 엉겨붙은 낡은 셔츠. 아버지는 경찰이 덮어준 은박 보온 담요를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꽉 쥐고 계셨습니다. 제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린 아버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의 차가운 두 손을 미친 듯이 부여잡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왜 혼자 그런 무서운 생각을? 나더러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지민아, 울지 마라. 우리 예쁜 딸 좋은 날에 왜 울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려 하셨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제 뺨을 제대로 짚지조차 못하셨습니다. 그때 서류철을 든 경찰관 한 분이 저희 부부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다행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부두 끝에 서 계시다가 실수로 바다에 무언가를 떨어뜨리셨는데 그걸 주우시려다 미끄러지셔서 물에 빠지신 겁니다. 마침 순찰 중이던 저희 경비정이 발견해서 즉시 구조했습니다. 아버님, 대체 무엇을 떨어뜨리셨길래 그 위험하고 깊은 바다에 뛰어드신 겁니까? 태수 씨의 물음에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신 채 품속에서 작은 지퍼백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바닷물에 흠뻑 젖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어머니와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분의 빛바랜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지민아, 네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지민이 시집 갈 때까지만 꾹 참고 버티자고 하던 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는 젖은 사진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지하에서 매일 남의 차바퀴를 닦으면서도 아빠는 내 엄마사 사진 한 장만 보면 힘든 줄을 몰랐단다. 그런데 오늘 내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텅 빈 내 엄마 자리가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던지 사진이라도 바다에 띄워보내면서 이제 그만 내 엄마를 가슴에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사진을 보니까 도저히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바다로 손을 뻗어버렸구나. 3년 전 회사를 잃고 아내마저 잃은 뒤 바다까지 추락한 그 지독한 삶의 무게를 홀로 견뎌내야 했던 아버지. 오직 딸을 무사히 시집 보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버텨왔건만 모든 숙제가 끝나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탁 하고 끊어진 순간 아버지를 덮쳐온 것은 홀로 남겨졌다는 뼈저린 고독과 아내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이었던 것입니다. 아빠, 바보같이 왜 그걸 혼자서 다 안고 있었어? 나도 엄마 보고 싶어. 아빠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내가 다 알아. 저는 바닷물과 눈물로 엉망이 된 아버지의 굽은 등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태수 씨는 신혼여행 비행기 티켓을 그 자리에서 전부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친 아버지를 저희의 좁은 신혼집으로 조심스럽게 모시고 왔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신혼여행 안 갑니다. 아니, 장인어른 홀로 두고 어딜 간단 말입니까? 내일부터 짐 다 정리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아, 아니다. 김서방. 늙은이가 눈치 없이 새파란 신혼부부 사이에 어떻게 끼어 산단 말이냐. 아빠는 혼자서도 밥 잘 차려 먹고 잘 살 수 있어. 아닙니다, 장인어른. 지민이가 아버님 걱정하느라 매일 밤 눈물 흘리는 거 저 못 봅니다. 저희가 아버님 평생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제발 저희 허락해 주십시오. 듬직한 사위의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아버지는 결국 고집을 꺾으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태수 씨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제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의 이삿짐을 챙기기 위해 태수 씨와 함께 친정 본가로 향했습니다. 텅 빈 집안을 정리하며 낡은 살림살이들을 하나둘 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방을 청소하던 중 책상 맨 밑 굳게 잠겨 있던 낡은 서랍 하나를 무심코 열게 되었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그 안에는 오래된 앨범 몇 권과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큰 대학병원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몇 장의 서류를 꺼내어 읽어내려가던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아빠가 왜?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6개월 전 발급된 아버지의 정밀 조직 검사 진단서였습니다. 어머니의 엄청난 병원비와 제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캄캄한 지하 주차장에 매연을 마시며 그리고 차가운 항구에서 비를 맞으며 무리하게 투잡을 뛰셨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도대체 또 어떤 무서운 진실을 제게 숨기고 계셨던 걸까요? 아버지의 낡은 서랍 속에서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진단서를 발견한 순간 제 세상은 또다시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미친 듯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던 그 종이에는 위암 사기 그리고 다발성 전이로 인한 수술 불가라는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한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숨을 완전히 멎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진단서가 발급된 날짜였습니다. 정확히 3년 전 아버지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시고 제 어머니가 신부전증으로 쓰러지셨던
바로 그 캄캄하고 절망스러웠던 무렵이었습니다. 아빠, 대체 이게 뭐야? 3년 전에 이미 암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그런데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캄캄한 지하실에서 남의 차 바퀴를 닦고 빗속에서 철야 작업을 하셨단 말이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곁에 있던 태수 씨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진단서를 빼앗아 읽더니 곧바로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민아,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이 병원으로 가보자. 장인어른 상태가 지금 정확히 어떤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는 쏟아지는 비를 뚫고 진단서 봉투에 적혀 있던 서울의 한 대형 대학병원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의 진료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간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의사 선생님의 명패를 꽉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 우리 김상호 환자, 제발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아빠 살릴 수 있는 거죠? 초췌한 얼굴의 중년 의사 선생님은 저희 부부를 보더니 무겁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두꺼운 차트 하나를 꺼내어 놓으셨습니다. 보호자분들, 이제야 오셨습니까? 환자분께서 모든 항암 치료를 전면 거부하시고 병원을 떠나신 지가 벌써 3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은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치료를 거부하시다니요? 아니, 암사기 환자가 왜 스스로 치료를 포기한단 말입니까? 저도 당시 수술과 항암을 병행하면 그래도 몇 년은 더 연장하실 수 있다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안경을 벗고 눈시울을 붉히시며 3년 전 우리 아버지가 하셨다는 그 뼈아픈 한마디를 또렷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제 치료비로 쓸 그 수천만 원의 돈은 제 아내의 목숨을 연명할 피 같은 투석 비용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귀한 외동딸 시집 보낼 결혼 자금입니다. 다 늙어 빠진 제 목숨 하나 조금 더 길게 느리자고 우리 가족의 남은 희망을 제 손으로 탕진할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뱃속에 끔찍한 암덩어리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직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치료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암성 통증이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를 덮쳐왔을 텐데 아버지는 진통제에 몇 알에 의지한 채 캄캄한 지하 주차장 바닥에 맨 무릎을 꿇으셨고 살을 에이는 항구의 비바람을 맞으며 홀로 피를 토하듯 짐승처럼 버티셨던 겁니다. 진료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제 등 위로 의사 선생님의 더욱 절망적인 마지막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6개월 전 마지막으로 병원에 한번 오셨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미 암세포가 간과 폐까지 전부 전이 되어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길어야 한 달, 어쩌면 당장 내일 어떻게 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중한 상태이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한 달이라니요. 제게 남은 시간이 겨우 한 달뿐이라니요. 평생을 가족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셨던 아버지를 이제 겨우 따뜻하고 푹신한 방에 모실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다시 친정 본가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뛰어들어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버지가 평소 입으시던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은 채 배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고통스럽게 웅크리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빠, 아빠!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 곁으로 미끄러지듯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입가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네가 여길 어떻게? 아버지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못난 딸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 못내 속상하신 듯 떨리는 손으로 입가의 피를 다급하게 닦아내려 하셨습니다. 아빠, 왜 그랬어? 왜 혼자 다 안고 이 지경이 되도록 말을 안 했어? 내가 아빠 죽여가면서까지 웨딩드레스 입고 시집 가길 바랐어? 내가 그런 불효자식이야? 저는 아버지의 피 묻은 두 손을 꽉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핏기가 싹 가신 창백하고 파리한 얼굴로 억지로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울지 마라, 내 새끼. 우리 예쁜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인 거 알잖아. 아빠는 다 괜찮다. 우리 지민이 번듯하게 시집 가는 거 봤으니 이제 아빠는 아무 여하니. 아버지의 그 힘없는 목소리가 끝을 맺기도 전에 아버지의 고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꽉 쥐고 있던 제 손에서 아버지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아빠? 아빠! 눈 좀 떠봐, 제발! 태수 씨, 빨리 119 좀. 우리 아빠 좀 살려줘, 제발. 폭우가 쏟아지는 차갑고 어두운 밤, 제 인생의 든든한 거목이었던 아버지가 그 거대한 몸집을 웅크린 채 한 줌의 잿빛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처절하게 바쳐온 그 무겁고 슬픈 사랑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잔인한 이별이라면 저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세상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핏기 없는 손을 떨구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 저는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폭우가 쏟아지는 밤거리를 찢어질 듯 울렸지만 아버지는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끔찍한 암세포가 온몸을 갉아먹는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오신 나의 아버지. 장례식장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3년 전 회사를 떠나신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긴 탓에 과거 아버지를 모시던 수많은 대기업 임원들이나 부하 직원들은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빈소를 지키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임원의 삶을 뒤로하고 처절하게 밑바닥을 견디신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만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저녁 조문객이 끊긴 조용한 빈소 입구에 조심스럽고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비에 젖어 낡은 작업복을 입고 흙투성이 장화를 신은 낯선 중년 남성 세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빗속에서 일하셨던 인천항 제4부두의 하역 작업 반장님과 동료 인부들이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거면 왜 그 비 오는 날
제 목까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까?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젊은 우리들보다 더 악착같이 일하셔서 저희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반장님은 흙먼지가 묻은 거친 손으로 향을 피우시더니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뒤를 이어 이번에는 낡고 해진 경비복을 입은 초로의 어르신 몇 분이 빈소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셨던 강남 빌딩 지하 주차장의 동료 경비원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아이고, 김 반장, 매일 밤 캄캄한 지하실에서 남의 차 바퀴를 닦으면서도 딸내미 번듯하게 시집 간다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자랑을 하더니 이렇게 훌쩍 가버리면 어떻게 해? 그분들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소리내어 오열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려한 임원 자리에서 밀려나 냄새나는 지하실과 비바람 치는 부두로 허무하게 추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차갑고 척박한 밑바닥에서도 당신이 가진 가장 크고 위대한 책임감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이며 누구보다 빛나는 진짜 어른의 삶을 살다 가신 것입니다. 발인 날 아침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태수 씨가 작은 상자 하나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그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중에도 틈틈이 써내려가셨던 낡은 육아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첫날의 기쁨부터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 마지막 날까지 일기장 곳곳에는 저를 향한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빼곡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고통에 겨워 심하게 흔들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딸, 지민아. 아빠는 우리 지민이 덕분에 평생이 참으로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이었다. 아빠가 곁에 없다고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라. 네가 걷는 모든 길 위에 아빠가 항상 든든한 바람이 되어 지켜줄 테니까. 사랑한다. 내 예쁜 딸. 저는 그 낡은 일기장을 가슴 깊이 꽉 끌어안고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맑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평생을 저를 위해 바치신 아버지의 그 크고 맹목적인 사랑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빛났던 나의 아버지, 이제는 그 무겁고 시린 가장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늘 저편에서 세상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로 푹 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 든든한 등 뒤에는 상상조차 못할 땀과 피 눈물이 숨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평을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아울러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